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히브리어 수업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참 좋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히브리어를 24주 동안 진행되는 수업, 여러분들이 중간에 잘 모르겠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제가 힘을 북돋아 드릴 테니까 우리 끝까지 완주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 시작 전이나 뭐 끝에 이런 제가 사적인 이야기, 뭐 공부한 얘기, 여러분 이것도 다 도움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왜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는가, 왜 히브리어가 중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만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꼭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제가 히브리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어디 받아 적거나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녹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료도 제가 강의 시작 전에도 드렸고, 그 다음에 강의 시작 끝에도 동영상과 함께 다시 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막 어디다가 열심히 받아 적으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 드릴 겁니다. 자, 히브리어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히브리어를 다 모른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지금 얘기할게요.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읽어요. 모든 세머,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속해 있는 모든 세머가 다 이 방향으로 쓰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쓰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 약간 그 물고기 뼈다귀처럼 생긴 쐐기 문자들은 같은 세머라고 해도 이쪽 방향으로 쓰고요. 이 지금 요 글자들, 요 모양의 글자들을 갖고 있는 페니키아어, 히브리어, 아람어, 뭐 에도머, 모아버, 암모노 이런 언어들은 다 이 방향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다 똑같아요. 글자 모양도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글자가 시작되고요. 여기 지금 좀 짙은 굵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자음 본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아래 점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은 이제 모음 표기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모음 표기들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막 꺾여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은요. 강세 표시예요. 액센트 마크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는 본문은 이 강세 표시가 없는 채로 강세 표시가 까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아직은 너무 막 복잡하죠.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가 강세 표시를 생략한 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의 자음과 모음만 있는 그런 텍스트인데 우리는 일단은 요렇게 자음과 모음만 있는 요 텍스트를 읽는 훈련들을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는요 정말 읽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메일에도 써드렸지만 히브리어는 읽는 게 정말 한 7, 80%입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전에 언어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영어 뭐 중고등학교 때 영어도 뭐 잘했고요. 대학에서는 독일어를 전공했고 대학 때 또 스페인어도 공부하고 어, 어, 또 그리스어도 공부하고 라틴어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꽤 언어를 그리스어는 대학 때 공부 안 하고 라틴어를 공부했구나. 대학 4학년 말에 이제 신학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그것 때문에 그랬나? 아니면 라틴어를 공부한 좀 고전을 읽고 싶어가지고 라틴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어느 정도 그런 언어를 익히는 감각은 굉장히 좋은 채로 히브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처음 문법을 배웠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이상한 언어가 여태까지 제가 한 번도 이런 식의 언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분도 명확히 잘 알고 가르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헷갈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자음과 모음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너무 이상하고요. 또 세상에 이런 이상한 언어가 다 있어 라고 해서 실제로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서부터 한 1년까지는요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도무지 모르겠어요. 언어를 공부한 적이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이 히브리어를 처음에 공부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언어의 형태들과 너무 달라서요. 처음으로 세머라고 하는 그 셈저거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했는데 그 1년 정도를 정말 막 머리가 막 쥐어 터지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제가 딱 정말 한 1년째 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어를 공부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그때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브리어를 이제 발음을 어느 정도 정확하고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히브리어를 제대로 잘 못 읽었어요. 막 띄엄띄엄 읽었습니다. 뭐 내가 아무리 문법적인 지식이 선지식이 많아도 문법은 대충 다 알죠. 근데 히브리어를 제대로 못 읽었거든요.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제가 히브리어를 정확히 딱 보면 그 자음과 모음을 구별해가지고 딱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이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를 딱 읽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강의실에서 혼자 어떤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 창세기 1장을 혼자 읽었어요. 그때 주위에 아무도 없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이 히브리어를 읽는데 일종의 뭐 신비 체험 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들을 읽는데 이 글자들이 그냥 글자로 보이지 않고요. 제가 마치 제 눈이 그러니까 고대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이 성경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의 눈으로 마치 이렇게 막 눈이 확 바뀐 것처럼 여기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들이 글자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저한테는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때부터요, 히브리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1년에 정말 많은 막 머리 터지는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언어가 재밌는 게요. 공부한다고 이렇게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언어는요 계속 이렇게 좀 헤매다가요 이 양질 전화라고 하죠. 양이 쌓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점프하는 순간이 오는데 저한테는 아마 그때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전 그전까지 신약 전공이었습니다. 신약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이 제가 신대원 딱 3년 차에 거의 시작할 때에 이 히브리어 이 창세기 1장을 히브리어로 읽으면서 그 이전에 읽었던 거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언어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년 차에 제 지도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저 구약으로 전공 바꿀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왜 그러냐? 너 뭐 교수님 지도 교수님 뭐 친한 사람 있어? 아는 사람 있어? 아니요. 왜 그런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신대원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은 정확히는 신약 전공이 아니라 교회사 전공인데요. 뭐 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좋아하는 신약학 교수님 두 분이 그 신대원의 그 두 분이 다 은퇴를 하셔가지고 제가 배울 만한 신약학 교수님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신약을 공부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신약을 편법으로 공부했는데 교회사로 전공을 바꿔서 전공을 정해서 교회사의 입장에서 초대교회사, 그 다음에 헬레니즘의 배경 속에서 그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저는 제 마음은 저는 신약 전공이긴 하지만 신약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전공한 셈이에요. 신약 전공이었는데 저는 미국 가서 그래서 다시 구약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너무나 아름다운 언어고 그게 아주 막 대단한 뭐 신비하고 신령한 언어가 아니라서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더 원초적인 언어, 단순하고 유치한 언어. 예를 들면 히브리어에 나는 왕이다라고 하는 나는 왕이다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왕 이겁니다. 나 왕. 네. 너는 왕이다는요, 너 왕이에요. 딱 이 두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단순한 언어예요. 어떤 면에는 되게 어린아이 같은 언어인데 이 그리스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사법이 화려하고요. 문장 자체를 되게 화려하게 쓰는데 그런 화려한 언어는 언어와 실체, 그 언어가 그 반영하는 실체 사이의 거리가 되게 멀어 보이는데 이 히브리어는 되게 원초적인 느낌이 나서요. 이 글자 하나하나들이 마치 그 실체와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글자들의 그 세계가 제 눈에서 막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세계처럼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그 사건이 지금까지 저를 히브리어를 연구하게끔 계속 공부하게끔 만든 그런 계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저와 똑같은 경험이 아닐지라도 이 언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고 정말 여러분 막 헤매는 와중에서도 진짜 멋진 언어라는 걸 저를 통해서 한번 배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게 지금 뭐가 글자고 뭐가 뭔지 뭐 모르시겠지만, 자, 제가 약속드릴게요. 여러분 이 수업이 끝나는 24주라고 해봤자 여러분 24주 6개월 굉장히 긴데요. 실제로 시간으로 1시간이 1시간 뭐 10분 15분 정도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그 뭐 시간이 이렇게 뭐 오래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 24주가 끝날 때 여러분이 이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를 저와 함께 읽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십시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히브리어는 제가 이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히브리어에 대한 개관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뭐 어디 적으실 필요도 없고요. 히브리어는 성스러운 언어인가, 거룩한 언어인가? 제가 이 질문을 왜 던지냐면, 제가 2016년도에 한국에 이제 왔고, 그 다음에 2017년도 그에 이제 다시 이제 정식으로 한국에 들어온 거는 이제 3년 전 2017년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히브리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되게 관심도 많으시고 배우시는 것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막상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히브리어에 대해서 전혀 엉뚱하고 이상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히브리어에 대한 개념들이 한국에 너무 많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런 걸 누가 퍼뜨리고 누가 이걸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야? 라고 해서 그 개념부터 좀 정확히 잡고 강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가 도대체 어떤 언어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정확히 개념을 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성스러운 언어인가? 이 질문의 바탕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얘기가 있죠. 히브리어는 다른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하나님의 언어다. 뭐 모든 언어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와 다르게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안해서 만들어진 언어인가라고 보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세모의 분류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데는요, 바로 여기 조금이에요. 여기 히브루라고 조그맣게 적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이 다 지금 이 초록색, 뭐 빨간색, 이 파란색, 이 지역들이 기본적으로 세머라고 하는, 셈조거라고 하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이거를 보통 이 3분류로 나눌 수도 있고 2분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2분류로 나누면요, 요거 딱 하나,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하나, 그 외에 나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섯세머, 동세머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는 지금 3분류로 나눠놨습니다. 이 동세머라고 한 요것과 그 다음에 중앙세머, 그 다음에 여기가 남세머 이런 식으로 이제 3분할로 나눠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좀 약간 좀 뭐죠? 좀 불균등하죠? 나눈 게. 왜 여기는 이렇게 넓은 지역인데 여기는 이렇게 조그만 지역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아카드어를 사용하는 아시리아, 고대 아수르, 그다음에 바빌로니아가 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요, 그 언어 이 지역에서 발굴된 그 토판, 문헌들이요, 이 지역을 다 합해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카드어를 전공한다라고 하면은 이 한 사람이 아카드어를 한 사람이 평생을 다 읽어도요, 다 못 읽어요. 그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여기서 출토된 모든 거를 다 합해도 여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하나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여기 중간에 지금 아람어가 여기 끼어 있는데, 여기 지금 초록색 안에 끼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아람어는 지금 빨간색 안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로 겹쳐진 거죠. 자, 그럼 다른 좀 분류로 볼까요? 그러면
잠시만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자, 이제 셈저거를 이제 언어로 좀 나누면요. 동세모, 아까 동쪽은 아카더가 있고요. 아카더는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는 뭐 이것도 한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고대 아시리아어, 중기 아시리아어, 그다음에 신 아시리아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바빌로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언어를 배울 때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워낙 분량이 많아가지고 자 이제 서세머 서쪽 여기서 이제 이분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동과 서로 나누어서 서를 지금 남과 중앙으로 나눴어요. 이 남세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게저 고대 이디오피아어 그 다음에 뭐 아마릭 같은 아프리카 언어들이 이제 남세머에 속해 있고요. 이제 중앙세머가 이제 우리가 배울 이제 히브리어가 여기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 중앙세머 안에는 노스 아라비안, 그 다음에 올드 사우스 아라비안, 그 다음에 노스 웨스트 아메리카 서북세머가 있고요. 이 서북세머라고 하는 요 언어 안에 아모리어, 그 다음에 우가리더, 아람어, 가나안어가 있고 가나안어에 속해 있는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페니키아어, 그 다음에 모아버, 암모너, 에도머, 히브리어 이런 까지 포함해서 가나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어는요, 뭐 그 블레셋 사람들, 그 바알을 섬기던 블레셋 사람들이라든지 뭐 케모시를 섬기는 모압 사람들인지 상당히 거의 비슷한 언어예요. 거의 이게 아주 뭐 거의 그냥 서로 그냥 거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대화가 거의 가능한 정도로 그런 정도로 비슷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다 이해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한 8, 90%, 7, 80% 정도는 그냥 각자 자기네 나라 말로 해도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촌 언어들이에요. 형제 언어라고 할 수 있죠. 요 히브리어와 아람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람어가 한 4천 언어쯤 되겠다. 네.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4천 언어 정도 돼서 한 5, 60% 절반 정도는 알아듣는 정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정도를 따지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죠. 이제 그 아시리아의 장수들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저기 히브리어로 얘기하지 말고 아람어로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람어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100% 정확히는 다 못 알아듣는 정도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여기에 속해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항상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나서 항상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써 있는 모든 언어를 다 공부한 사람한테 지금 히브리어를 배우고 계십니다. 네. 영광으로 알아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히브리어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 언어들을 다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 시대의 성서 시대의 히브리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주변 언어들을 다 제대로 같이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주제는 뭐냐면은 내세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니까 실제로 뭐 죽은 뒤에 내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아니고요. 그죠? 내세관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살고 있던 옛날 사람들이 죽으면 죽은 뒤에 사후 세계는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했을까, 그죠? 자, 그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죽은 뒤에 이런 곳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연구했거든요.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여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문헌들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같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문화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거, 생각,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언어학적 입장에서도 히브리어를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런 언어들을 다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어를 그냥 단순히 성경 히브리어만이 아니라 그 성경의 히브리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맞는가까지를 연구하려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수많은 주변 언어들의 한 족속이고요. 거기다가 또한 성경의 히브리어가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딱 고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성경 이전에도 히브리어가 있었고요. 성경 이전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어떤 문헌들, 토판들, 제가 이제 연구하는 게 이제 돌에 새겨진 토판이거든요. 그런 이제 토판들에도 그런 히브리어의 흔적들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성경 히브리어라고 했을 때 이 성경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딱 고정된,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특별한 언어면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거쳐가지고 사람이 쓰는 언어를 그대로 담아서 쓰기 때문에 요 어떤 시대가 변하면 언어도 변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초기 성경도 몇백 년에 걸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초기 히브리어와 중기 히브리어, 후기 히브리어가 달라요. 사람들의 언어가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 있는 표현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이후에 있는 성경 이브리에 있는 이후에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포스트 비블리컬 히브리라고 해서 사회 문서 들어보셨죠? 정말 중요한 문서고요. 거기다가 또 랍비 히브리어, 미시나 토세프타 이런 언어들도 있습니다. 제가 모던 히브리어는 다음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모던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계속 2000년 동안 계속 쓰던 히브리어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된 게 아닙니다. 이 모던 히브리어는요. 19세기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좀 전에 한 사람이 벤 예후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만든 언어예요. 한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 언어입니다. 뭐 그 사람이 혼자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한 거긴 하지만 그 당시에 뭐 있던 어떤 그 이디쉬라고 하는 언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원래 독일어를 쓰던 사람이어서 독일어 문법에 히브리어를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독일어 문법 체계 속에 거기다가 단어를 히브리어를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히브리어 문법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자기가 만들어낸 신조어예요. 인공 언어입니다. 인공 언어예요. 자연적인 언어가 아니라 인공 언어입니다. 물론 그 단어들을 이제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빌어다가 쓰고 그 표현들을 빌려다가 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인공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히브리어를 잘 안다고 해서 성경 히브리어를 잘 아냐 하면 전혀 아니에요. 이 두 언어는요 기본적으로 달라요. 다른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 히브리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시카고 대학에서 히브리어 가르칠 때 제 학생 중에 유태인들 많았습니다. 뭐 그 친구들은 히브리어로 말하고 뭐 이런 거 저보다 훨씬 더 잘하죠. 하지만 저한테 성경 히브리어를 배워야 했어요. 왜냐하면 현대 히브리어를 잘 안다고 해서 성경 히브리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또한 현대 히브리어와 성경 히브리어가 다르다 보니까 현대 히브리어식으로 히브리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선입견이 오히려 성경 히브리어를 제대로 잘 이해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 그럼 그 말이 맞겠지라고 절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예요. 인공 언어입니다. 생긴 지 한 100년쯤 좀 더 된 그런 언어예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니까 살아있는 언어가 되었지만 원래는 한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시오니즘 운동을 하던 그 19세기에 한 학자가 만들어낸 언어라서 현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막 열심히 공부하면 성경 히브리어도 잘하게 되지 않을까. 물론 글씨 쓰는 방식이나 뭐 발음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익숙해지는 거에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현대 히브리어를 잘한다고 해서 성경 히브리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두 언어는 기본적으로 다른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언어의 변천의 역사가 갖고 있는 살아있는 인공 언어예요.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이렇게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요 다음에 여러분 이제 쐐기 문자 뭐 우가리 제가 이제 연구하는 제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우가리더라든지 아니면 페니키아 여기 지금 요거 돌판에 새겨져 있는 요 글자들 요게 이제 여기 쓰여 있는 글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아론제 바알, 네, 이거는 이토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상자다. 뭐 이런 거예요. 이토바알이 누구냐 하면은 벤 아히롬의 아들. 뭐 이제 제가 연구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초청해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페니키아와 아람어가 어떤 차이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가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요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요
이 언어 다른 언어들과 어떻게 변화 과정을 거쳤나.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이 글자 표기들이나 이런 것들이요 페니키아 문자랑 똑같아요. 히브리어가 전혀 다른 언어가 아닙니다. 문자 모양이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요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이 글자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어떻게 됐냐 요것만 얘기할게요. 자 이게 예를 들면 비읍자 우리말로 비읍자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비읍자로 시작하는 언어인 바이트 이게 집이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집 모양 원래는 요 모양이 아니었고요. 좀 더 원래는 약간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 집 모양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은 이렇게 뭔가 굴뚝이 뚫려 있는 그런 모양으로 요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좀 요런 식으로 바꿨고요. 요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는 베이트라고 하는 글자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게 왜 원래 베이트 이 모양이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집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비읍자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위에서 그 비읍자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가장 흔한 단어를 골라서 그 모양을 해서 비읍자를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음자인데요. 미음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인데 그게 바로 미음으로 시작하는 미음자 M으로 시작하는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그 물건이기 때문에 그 모양을 따가지고 이렇게 파도 모양의 물결 모양의 M자가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영어의 M자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각 글자들 하나하나 모양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상형 문자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상형 문자라고 글자 모양에서 나왔으니까 상형 문자다라고 이야기하면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 M이라고 하는 요 자음이 물결 모양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서 이것은 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영어의 M자를 보면서 자 K자는 원래 손바닥 모양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손바닥 모양에서 K자가 나왔다고 해서 이 K자를 볼 때마다 K는 손바닥이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전혀 아니죠. P 같은 경우는 입이라고 하는 입이라고 하는 입 모양을 딴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P라고 하는 글자는 P는 입이야. 이게 글자 모양이 원래 이런 어떤 물건의 모양을 딴 상형 문자에서 왔다라고 할지라도 각 글자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표의 문자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은 상형 문자는 표의 문자, 상형 문자는 뜻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네요. 요 얘기는 하고 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어가 상형 문자인가? 라고 물어보면 각 글자 모양이 이게 원래 이게 이제 프로토 히브리 원래 이게 이집트 상형 문자의 글자 모양에서 나왔다. 혹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지팡이 모양의 긴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런 어떤 실제에 있는 모양을 따가지고 글자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 형태를 배울 건데 원래 요 형태로 있던 형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요렇게 생겨 있는 모양을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만들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런 활자 모양으로 만들면서 이런 물자를 만든 거지 원래부터 이런 모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글자 원래 모양은 좀 더 상형 문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형 문자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소머리라고 하는 요 소머리를 만들 때 소머리를 가장 더 단순하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소머리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소머리 모양이 자 이게 바로 히브리어에서 옛날 이제 돌판에 새겨진 히브리어는 이렇게 이걸 90도로 꺾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 로마로 건너가면 다시 또 90도가 꺾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리스 로마의 문자들도 사실은 다 원래 뭐 이집트 상형 문자 아니면 뭐 페니키아 문자, 가나안 문자라고 하는 요 문자들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글자들을 봤을 때 요 글자가 각 모양이 실제 이 사물의 모양을 본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어의 A자를 보면서 A는 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죠? 이 글자에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막 헷갈려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각 글자는 그 자음으로 시작하는 사물 중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의 모양을 따서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상형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형 문자가 곧 표의 문자, 뜻 글자인 건 아니에요. 이 두 개를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이걸 헷갈려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아는 상형 문자는 한자밖에 없고요. 그죠? 중국의 한자. 한자는 상형 문자이면서 동시에 표의 문자. 각 글자가 그림의 모양을 따갖고 각 글자가 뜻을 가지고 있는 상형 문자이면서 동시에 표의 문자예요. 그런데 이런 고대 근동에서 썼던 이 상형 문자들, 각 글자들은 상형 문자 모양을 따왔지만 수메르 같은 경우는 표의 문자, 뜻 글자도 있고 단순히 소리값만 갖고 있는 소리 문자도 있습니다. 아카더는 수메르어의 글자 표기를 빌려온 아카더, 이게 최초의 세머인데요. 세머는요, 수메르어는 세머가 아닙니다. 아카더에서는 이 상형 문자로 글자 모양은 원래 원류를 거슬러가면 다 모양을 따온 상형 문자지만 대부분 표음 문자예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수메르어가 이제 점점 단순한 방식으로 변해가는 건데 이게 이제 수메르어 표기를 빌려온 아카더 같은 경우는요. 각 글자들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쿠르라고 있는데 이건 땅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땅 표시입니다. 이건 발음하지 않고 요 단어가 나오는 다음 글자는 지명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처음 요 짝대기 두 개가 아쉬라고 발음해요. 아쉬. 그다음에 요 표시가 슈르입니다. 슈르. 아쉬와 슈르가 합쳐진 뭐예요? 아슈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슈르는 뭐 신의 이름도 될 수 있고 나라 이름도 될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뭐 언어 이름도 될 수 있고 여기서는 아슈르는 땅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아슈르 땅이란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원래 각자 요 모양은 원래는 원리를 따져가면 그림 모양에서 나온 상형 문자인데 이 아카더 시대에 가면요. 이 그림 문자의 그림의 뜻은 다 사라지고 그냥 발음만 남았어요. 아쉬, 슈르, 아쉬, 슈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쉬, 슈르가 되는 겁니다. 요 글자는 아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원래 이것도 상형 문자에서 나온 거지만 그냥 이 글자는 무조건 아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쓰고 아로 발음되는 모든 거에다 글자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 글자는 그냥 무조건 나라고 하는 발음을 합니다. 나 이런 식으로. 아나 이런 식으로. 다 요렇게 다 보면 다 이 소리값만 갖고 있지 각자 뜻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언어예요. 표음 문자입니다. 표의 문자가 아니라 표음 문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어가 상형 문자냐라고 했을 때 상형 문자는 상형 문자 맞아.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의 문자, 뜻 글자냐, 각 글자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자 모압어로 되어 있는 이 모아바이트 스톤, 모압 땅에서 발견된 이제 큰 돌판이에요.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는요. 다른 이름으로는 메시아 스톤이라고도 합니다. 메시아가 뭐냐면요. 이 메시아가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돌판을 새긴 왕의 이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 돌판을 새기는데 이 돌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모압 땅을 되게 예전에 막 괴롭혔는데 우리의 신 케모시가 이제 저들을 다 무찔러서 우리를 이스라엘의 그 괴롭힘부터 해방시켰다. 케모시 신에게 감사하고 뭐 그 자기의 어떤 업적들 이 메시아 왕의 그 업적들을 갖다가 쭉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비문입니다. 이 비문에 있는 글자들을 보면요, 우리가 쓰는 고대 히브리어 문자하고 똑같은 문자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글자를 뭐 이렇게 막 상형 문자처럼 의미를 부여해서 막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이런 얘기겠죠. 이거 알레프인데요. 이거 알레프인데 A자죠. 그러니까 알레프는 글자의 맨 처음이고, 요게 십자가 모양, 요게 T자입니다. T자. 타브라고 하는 이거 알레프가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거고 타브가 맨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알레프와 타브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즉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뭐 이런 식의 막 그런 의미를 멋지게 부여하는 설명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거는요 지금 케모시를 찬양하는
네, 뭐와 뭐로 되어 있는 비문에도요, 똑같이 지금 알레프하고 타브가 보이시죠? 여기도 지금 알레프하고 타브가 보이시죠? 또 어디 있나요? 여기도 또 있네요. 각 줄마다 이게 만약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으면 지금 이 모압 비문에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매 지금 줄마다 예수님이 다 들어가 있는 거네. 그죠? 이런 식의 설명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설명인지, 그러니까 히브리어밖에 몰라서 그런 설명들을 하기도 하고, 또한 히브리어도 제대로 몰라서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다른 언어들, 주변 언어들 같이 이렇게 문자들, 글자들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거를 보면요, 그런 소리 절대로 못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만 오늘 이 인트로덕션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지금 요 강의 끝나고 빨리 이제 지금 부모님한테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드릴게요. 재밌게 여러분들 이렇게 히브리어를 입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얘기, 재밌는 얘기 많이 중간중간에 많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히브리어 자음들 를 공부할게요. 이게 제가 공부했던 시카고 대학에 있는 이게 바로 여러분 그룹이에요. 그룹. 그룹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이게 바로 그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거는 콜샤바드라고 하는 아시리아 제국에 있는 그거 갖다가요. 시카고 대학이 이걸 갖다가 떼어왔어요. 거기 1920년대 거기 그 지역을 발굴하면서 이거 진품입니다. 모조품이 아니라요. 이 옆에 보면 이게 지금 자세히 흐려서 안 보이지만 옆에 사진이 이 진품을 발견하고서는 이걸 갖다가 배로 지금 실어온 그런 훔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 교수님들이 제가 대학 박사과정 학생이었을 때 우리 교수님들이 회계하시고요. 이라크 정부에다가 이걸 소유권을 반납하셨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은 우리가 여기다 전시를 하되 이 소유권은 원래 이제 일종의 이제 문화재 반환인 거죠. 우리가 뭐 일본이 우리 가져갔던 거를 반환하고 프랑스가 가져갔던 거를 우리 국가에 반환하는 것처럼 이라크 정부에다가 요거 소유권을 정확히 반납했습니다. 자, 아무튼 요 히브리어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나중에 더 해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음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자음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동영상으로 보내드렸고요. 아마 미리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선행학습은 제가 선행학습을 안 했다라고 전제하에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미리 공부하시면 더 좋고요. 미리 공부 아직 안 했다고 해도 제가 여러분 미리 공부한 걸 전제해서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레프입니다. 원래 사실은 요 모양이 아니라 제가 소머리 모양에서 나왔다라고 했죠. 그 모양, 요런 글자로 쓰게 된 게요.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최종 요 모양이 나온 건 한 16세기, AD 16세기입니다. 그 활자, 구텐베르크 활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자화가 되면서, 활자를 만들기 편하게 이렇게 사각 문자, 요거를 스퀘어 스크립트라고 하거든요. 이 네모 반듯한 거 안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왜냐면 활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스퀘어 스크립트, 네모 반듯한 문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히브리어 문자가 원래부터 있던 히브리어 문자가 전혀 아닙니다. AD 한 16세기 이후에 이런 출판을 위해서 만들어낸 히브리어 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 모양을 가지고 막 설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히브리어가 글자가 이건 무슨 의미고 다 구랍니다. 다 그런 거 다 믿지 마세요. 다 엉터리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 알레프는 그래서 이거 쓰는 방식은요. 좀 멋지게 쓰면은 그냥 한 3번 정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요 두 번째 획을 그을 때요 하나 둘 때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약간은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약간 그냥 굴려주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는 식으로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저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제가 간단하게 쓸 때는요 그냥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냥 많이 써요. 이게 더 그냥 편하니까 굳이 3번에 나눠 쓰는 것보다 원래 어차피 어떻게 써도 여러분 알아보실 수 있고 내가 알아보고 남이 알아볼 수 있게만 쓰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원래 무슨 신비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짝대기가 무슨 의미가 있고 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다
나중에 만들어낸 문자 모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비슷하게 자기도 알아보고 남이 알아볼 수만 있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획으로 쓰시든지 2획으로 쓰시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음역이라고 하는데요. 요 히브리어 글자들, 이 문자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제 로마자로 이제 음역하는 방식인데 알레프를 이렇게 표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알레프는요 자음이에요. 자음. 모음이 아닙니다. 하는 발음이에요. 목구멍을 닫았다가 살짝 여는 영어의 out 할 때 뭐 out 할 때 목을 닫았다가 살짝 여는 이런 자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약한 소리긴 한데 자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음이 워낙 약한 소리다 보니까 묵음이 잘 되기는 합니다. 어떤 이 받침으로 오거나 이럴 때 묵음이 돼요. 근데 이제 이 단어가 영어에 이제 A자로 바뀌다 보니까 영어에서 A는 모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알레프를 모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도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알레프는 자음인데 아라고 하는 모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런 의미입니다. 살짝 이렇게 목을 닫았다가 살짝 여는 거예요.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자음이고 알레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베이트입니다. 베이트. 이름이 베이트. 뭐 베트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베이트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쓰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자 비슷하게 쓰면 돼요. 그.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건 여기를 너무 이렇게 막 그자 쓰듯이 이렇게 각을 져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좀 둥글게. 네. 이렇게. 네. 여기도 조금 삐져 나올 수 있도록. 여기를 좀 안 그러면 이게 약간은 뭐 약간 이렇게 약간 디귿자 거꾸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피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빼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베이트입니다. 베이트. 베이트는 점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점이 있으면 우리말의 비읍보다 좀 더 강해요. 근데 점이 없으면 부드러운 소리로 가 되는 겁니다. 점이 없으면 부드러운 소리예요. 영어의 V, 이거 독일, 네, 영어의 V가요. 이 B보다 더 부드러운 발음이에요, 여러분. 한국말에 비읍은 있으니까 B는 이제 한국의 비읍처럼 발음하고 V는 없으니까 V 더 강하게 발음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어의 B가 훨씬 더 강한 소리입니다. B를 부드럽게 발음하는 게 V라고 하는 발음입니다. 자, 쓰는 건 하나, 둘. 간단하죠? 하나. 근데 원래 사실 원칙적으로 쓰려면요. 하나, 둘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가 쓰는 방식이 이제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쓰다 보니까 원래 하나 내리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원래는 가져야 그 다음에 여기 위치하는 그 다음에 위치하는 글자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사실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하나, 둘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요. 근데 저도 그냥 이렇게 쓸 때가 되게 많아요. 한국식으로. 네. 괜찮습니다. 자기가 알아보고 남이 알아볼 수 있게만 쓰시면 됩니다. 베이트. 그 다음에 김멜. 김멜은 원래 이게 약간 조그만 막대기 비슷한 모양에서 나왔는데요. 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도 되긴 됩니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써도 되긴 하는데 뭐 저도 급하면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씁니다. 네. 아니면 이렇게 약간 시옷자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네. 김멜. 영어의 G 발음입니다. 우리말의 기역자 발음이에요. 발음이고요. 점이 있으면 발음이고 점이 없으면 점이 없으면 이런 발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구별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현대 히브리어 사람들도 구별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독일어에 있는 발음은 살리고 독일어에 없는 발음은 다 죽였거든요. 누가? 벤 예후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성경에는 당연히 이 두 개의 발음이 당연히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발음 표기 구별을 했겠죠. 점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를 구별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현대 히브리어를 만드는 사람이 독일계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어에 라고 하는 발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점이 있거나 없거나 둘 다 똑같이 그냥 그로 발음하자라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정한 겁니다. 아랍어에는 이 발음이 다 살아 있습니다. 아랍어는 그 발음과 이 발음이 다 있어요. 언어학적으로 히브리어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랍어가 필수입니다. 현대 아랍어. 저도 아랍어를 한 2, 3년 공부했어요.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다 그런 공부하는 거예요. 뭐 제가 막 언어를 20개 정도 공부했는데 뭐 20개 공부했다는 게 뭐 정말 언어를 몇 개 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정말 히브리어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언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랍어 같은 거를 공부 안 했으면은 이게 발음이 다른 거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발음이 아랍어에 있고 이것이 원래 히브리 시대의 발음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비교적으로 연구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냥 현대 도대체 근데 왜 점이 있고 없고를 왜 점이 있고 없는데 발음이 똑같아? 이건 발음이 다른데. 그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성경 시대에는 발음이 달랐으니까 이 차이를 뒀는데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그 발음 차이를 없앴다. 그러니까 그건 현대 히브리어의 문제지 성경 히브리어의 문제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발음할 때 성경 시대 히브리어처럼 발음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렛입니다. 달렛. 자, 하나, 둘. 요거는요. 쓰는 방식은 간단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좀 각을 확실히 제가 아까 그러니까 베이트 쓸 때도 여기를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과 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는 확실하게 각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달렛. 이게 영어의 D 사운드예요. 원래 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입니다. 이게 문 열고 닫는 문 있잖아요. 그 모양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름은 좀 그런 이름이긴 한데 원래 또 이 페니키아어는요 이 단어를 다그 디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니키아는 그 물고기 모양에서 이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페니키아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달렛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이거는 물고기 모양이 없어지고 아예 그냥 문 모양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한 건가? 글쎄요. 뭐 이거 가지고는 물고기 모양처럼 안 보이잖아요. 어쨌든 달렛입니다. 점이 있으면 느고요. 점이 없으면 원래는 이 발음입니다. 이거 우리 이 발음 있잖아요. 그 영어의 이 발음, 그죠? th 발음 중에 부드러운 발음은 이 발음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현대 히브리어를 만든 벤 예후다가 만약에 독일계가 아니라 영국계였으면은 이 발음을 the라고 부드럽게 발음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독일어에는 the 발음이 없거든요. 영어에는 이 발음이 있는데 the 부드러운 이 d를 부드럽게 하는 발음은 the가 있는데 독일어는 없다 보니까 그냥 이 발음도 똑같이 점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드로 발음하자. 한국어에는 그냥 디귿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네. 디귿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4개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헤이는 하나, 둘입니다. 하나, 둘. 자, 여기 먼저 쓰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가 이쪽 방향 쓰다 보니까 여기 먼저 하나, 둘 이겁니다. 자, 제가 좀 손으로 쓰는 걸 보여드리면 하나, 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여기 사이를 좀 확실하게 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여기 사이를 확실하게. 이게 좀 어설프게 띄지 마시고 확실하게 띄워주세요. 아예 그냥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여기가 아예 막 절반 정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헤이예요, 헤이. 음역은 H로 합니다. 이거는 우리말의 히읗보다도 약한 발음이에요. 이런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발음도 좀 없어질 때가 좀 있습니다. 영어의 H도 영어에 우리가 hour 할 때 H를 쓰고 실제로 발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묵음처럼 어떻게 좀 없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다 자음이에요. 하 이런 발음입니다. 헤이 이름은 헤이. 그 다음에 vav. 자, 이거 제가 음역을 W로 했습니다. W로 해놓고 이 글자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글자 이름이 뭐냐라고 그러면 WAW라고 써요. 근데 이거 발음을 와우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영어식으로 와브라고 발음합니다. 왜? 독일어니까. 독일 사람이 만들었으니까요. 이 독일어에서는 W를 네, V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V 발음을 이거는 이제 그 독일어에서는 이 W가 V 발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W라고 써놓고 이거를 그러니까 WAW라고 써놨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역사를 잘 모르는 이 무식한 영미권 학자들이 자기식으로 와우라고 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 학계에서는 독일식으로 와브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와브와 와우 중에서 실제 발음은 아마 성경 시대의 실제 발음은 와브보다는 와우에 좀 더 가깝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 와가 모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와가 모음이 아닙니다. 영어의 W도 이거 모음 아니에요. 이게 자음이에요. 이거 라고 하는 발음인데 글쎄요. 이렇게 이 발음 이 자음이 아마 와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이게 아랍어에서는 이게 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v하고 좀 달라요. 독일어의 V 발음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음인데 좀 네, 이것도 있어요. 자, 실제 쓰는 방식은 이렇게 짝대기를 살짝 요 글자가 네, 요 글자가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에선가요? 예수님이 1.1획 할 때 그 1획이 바로 요 글자입니다. 바브요. 거기 뭐 그리스 원문은 캐라이아 쐐기라고 되는데 이게 바로 쐐기처럼 생긴 짝대기처럼 생긴 못처럼 생긴 그런 글자예요. 바로 요겁니다. 이 바브요. 그 다음에 자인은 바브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얹어주는 거 이렇게. 네. 자, 만약에 이렇게 쭉 어떤 글자를 쓰는 데가 있으면 네 바브는 이렇게 자인은 이렇게. 이게 바로 요 모양이 영어의 Z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영어 모양도 다 이 히브리에서 온 거라고 보기엔 뭐하고요. 그 페니키아 문자들이 이제 이 활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한 영어로도 옮기고 그 그리스 로마 문자로도 동시에 같이 따로따로 발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 모양은 상당히 비슷해졌습니다. 자인이에요. 발음도 Z 발음입니다. 자인. 그 다음에 하트. 하트는 이렇게. 아까 우리가 헤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헤이는 제가 그래서 여기를 많이 띄워놓으란 이유가 헤이는 이렇게 돼 있고 하트는 모양이 똑같은데 붙여서 내리고 네. 붙으면 하트고요. 떨어지면 헤이고 이 하트는요 여기 지금 점이 이렇게 하나 찍혀 있죠. 이게 바로 목구멍 소리를 나타내는 표시인데요. 사람의 입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알레프, 헤이, 하트 신으로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점점 밑으로 소리가 내려가요. 자, 요 하트라고 하는 요 글자를 현대 히브리어에서는요, 독일어의 ch 발음, 체하 발음이라고 하는 마하 할 때 그 흐 발음처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 체하 발음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목에서부터 앞으로 쏘는 K 사운드를 부드럽게 하는 소리가 사운드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런 사운드가 아니라 목구멍 밑에서 이런 발음이에요. 사실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발음입니다. 근데 현대 독일어를 만든 현대 독일어를 바탕으로 히브리어를 만든 벤 예후다가 이거 뭐 하트나 뭐 독일어의 체아 발음이랑 비슷하니까 그냥 이것도 같아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닙니다. 현대 히브리식 발음이 다 옳은 발음이 아닙니다. 하트. 그 다음에 이거 데이트입니다. 데이트. 제가 편의상 쌍디게 썼습니다. 데이트. 이름 여러분 한국식으로 그냥 데이트라고 이렇게 쓰긴 했는데 쓰는 표기는요. 하나, 둘입니다. 하나,
약간 그 뭐 화난애처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데이트. 이 데이트의 원래 발음은요. 원래 모양은요.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이게 T자 모양 이렇게 있는 원래 요 모양이었어요. 요걸 갖다가 이제 좀 더 활자 모양으로 바꾼 게 이 모양입니다. 원래 이 모양도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어가. 원래 이렇게 동그라미 아인에다가 이 탑을 여기다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데이트는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모양을 흉내낸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아인이라고 하는 목구멍 소리에다가 이 탑이라고 하는 T를 여기다 갖다 붙인 거거든요. 이거는 상형 문자라고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형 문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소리값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나중에 배울 때 타브가 이 T자 모양인데 이게 영어의 T가 되는 거예요. 타브에다가 이 발음을 아인의 위치에다가 이게 목구멍 소리인 이 아인의 위치에다 발음하면 이 발음이 나오거든요. 이 데이트가 바로 그 모양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절대로 모양을 흉내낸 게 아닌 상형 문자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이 히브리어가 상형 문자가 아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데이트는요, 이거는 그냥 이 소리를 그냥 흉내낸 글자예요. 타브를 아인의 위치에서 발음해라. 이 발음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따가 아니고요. 쌍디귿은 입 앞에서 나는 소리를 따. 그런데 떠는요, 목구멍 깊숙이 이런 발음이에요. 이거 아랍어에 이런 발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상형 문자 아닙니다. 사실 상형 문자가 아니에요. 네. 음문자, 소리값을 나타내는 문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표의 문자, 세상에 소리가 의미를 담아서 글자에다 의미를 담아서 만드는 글자 수가 22개, 23개밖에 없는 그런 언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의 글자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해야 그 20몇 개의 글자를 가지고 서로 대화가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시카고 대학의 고대 근동학과가 뭘로 유명하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로 유명합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영화 속에서 시카고 대학 고대 근동학과 저희가 교수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과는 크게 이제 3개로 분류가 되는데. 고고학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언어 전공이고요. 고고학 하는 친구들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고고학 하는 친구들은 이제 아래 것들이라고 불러요. 쟤네들은 이제 땅 파러 나가는 아래 것들.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데스크 잡을 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뭐 몸으로 뛰는 작업, 그런 일들을 이렇게 뭐 비하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런 문헌들을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이 언어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제 변천되어 왔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됩니다. 모양이 원래 이 모양도 아니고, 네, 데이트 이런 발음이에요. 자, 그다음에 요드입니다. 이게 제일 작죠, 그죠? 요드. 근데 원래 요거는요, 원래는 사실은 굉장히 긴 글자였습니다. 원래 모양 자체는요, 원래 손 모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게 길게 쓰던 걸 갖다가 다 잘라먹고, 요것만 조그맣게, 이렇게 요드,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쓰는, 위치가 있으면요, 뭐, vav, 뭐, hey,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데, 요드는 여기 위에다가만 조그맣게 살짝 이렇게. 네, 요드. 요게 1.1에게 1점이 바로 이겁니다. 1점. 요드. 요드하고 바브가요.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표기가 요드가 있을 때도 있고 바브가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왜 있어야 될 자리에 없기도 하고 없어야 될 자리에 있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요드하고 바브가. 사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1.1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요드하고 바브가 뭐 있어야 될 자리에 없기도 하고 없어야 될 자리에 있기도 하는데 그런 요드하고 바브도 함부로 이렇게 뭐 고치거나 바꿀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드. 자, 요드. Y자로 이거 자음입니다. 이거. 자음이에요. Y가 자음입니다. 여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카프는 손바닥 모양에서 나왔고 손바닥 모양. 원래는 이제 손바닥 모양 이런 모양에서
이걸 좀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손바닥 모양을 쓰는 거고요. 요게 이제 히브리어 쓰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나중에 영어로 가면 영어로 또 뒤집어져가지고 K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모양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카프는요, 여러분 혹시 제가 전에 보내드린 동영상 설명을 하긴 했지만, 보통 이제 히브리어를 전에 배우셨던 분들은 카프를, 요게 카프고, 요거 나중에 이제 단어 맨 마지막에 쓰는 파이널 폼이라고 합니다. 단어 맨 끝에 나오는 파이널 폼이 이제 요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게 원래 모양이고, 요게 변형된, 단어 맨 마지막에다가만 쓰는 변형된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이게 원래 히브리어 카프가 이런 형태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요거에 더 가깝나요? 요거에 더 가깝나요? 이제 원래 사실은 이게 원래 카프에 더 모양이 더 가까워요. 그런데 왜 이 모양을 썼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어 맨 마지막에 글자를 쓰는데 글자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쭉 밑으로 내리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어 맨 처음이나 중간에다가 쓰면 이렇게 쭉 내려버리면 그 다음 나오는 글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단어 맨 마지막에는 쭉 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어 맨 마지막에 내리지 않고 그 다음 자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음 자를 쓰기 위해서 돌려주는 것 뿐이에요. 밑으로 내리지 않고. 그죠? 이렇게. 카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원래 모양을 따서 만든 이 모양에 더 가까운 거는 이 파이널 폼이 원래 진짜 모양이에요. 실제로는. 자, 카프고요. 카. 이거를 점이 없으면 부드러운 발음으로 이런 발음입니다. 카를 부드럽게 하는 게 예요. 이 카, 영어의 K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의 이 카프는요. 우리말의 키읔보다도 훨씬 강한 소리입니다. 우리말의 키읔은 되게 부드러운 소리예요. 근데 이 영어의 카프는요. 굉장히 강한 소리입니다. 이걸 부드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요 부드러운 카프가 바로 독일어의 체하 발음, ch 발음, 막 할 때 그 하 발음입니다. K가 부드러운 소리가 되는 거야. 막. 자, 그 다음에 라메드는 L로 표기하죠. 이게 원래 이것도 지팡이 모양, 긴 나무 지팡이 모양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원래는 사실 요것도 옛날 형태는요, 약간 요런 식으로 요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 라메드에서 이게 L로 바뀐 게 아니라 요 모양에서 바뀐 거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또 각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영어의 L 모양도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라메드의 지팡이라는 뜻이 있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영어로 L자를 보면 우리가 이게 L은 지팡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자, L, 라메드 요렇게 승됩니다. 그냥 하나로. 제가 그냥 글쎄로 쓰는 걸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라메드. 그 다음에 맴입니다. 맴. 영어의 LMN 순서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글자의 ABCD 그 순서를요, 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고대 가나안 문자들을 빌려다가 쓰면서 거기에 있는 그 순서를 그대로 다 빌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순서랑 비슷하죠, 그죠? 라메드, 맴. 자, 맴은 원래는 이제 물결 모양이어서 물결 모양이 네모 반듯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 모양이 나온 거고요. 영어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맴이 이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요거를 좀 그냥 쉽게 쓰는 방법은 하나, 그 다음에 삼각형 이렇게요. 끝낼 때 이렇게 끝내야 됩니다. 이쪽으로 하나, 둘 이렇게요. 자,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 획으로. 저도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쓰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한 획으로. 근데 좀 예쁘게 쓰시려면 하나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쓰시면 좀 더 예쁩니다. 근데 이것도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원래는 다 이렇게 물결 모양에서 나왔습니다. 영어의 M과 비슷합니다. 맴. 자, 그 다음에 눈입니다. 눈. 이 눈은요, 원래 나하시, 뱀 모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돌판에 새겨진 걸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뱀 모양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자, 요게 지금 뱀 모양이 더 가깝나요? 아니면은 요게 더 뱀 모양이 가깝나요? 이게 더 뱀 모양이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모양이 원래 진짜 눈의 모양인데 단어를 이렇게 쭉 내려버리면 파이널 폼 단어를 이렇게 쭉 밑으로 맨 마지막에다가는 내려도 상관없는데 단어 맨 처음이나 중간에 쭉 내려버리면 그 다음 단어를 쓰기 어려우니까 단어 맨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쭉 내려도 되지만 단어 맨 처음이나 중간에서는 그 다음 자를 쓰기 위해서 안 내리고 살짝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니은자 거꾸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요거를 아주 뭐 길게 쓰실 필요도 없어요. 눈, 맴눈. 그 다음에 사맥, S 발음입니다. 그리스어를 공부해 보신 분은 요게 그리스어 S랑 모양이 똑같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냥 요렇게 이렇게 요 방향으로 약간 뭐 육자를 거꾸로 쓴다는 느낌? 네. 저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약간 뭐 삼각형 모양 비슷하게 역삼각형 모양 비슷하게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뭐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사맥. 그 다음에 아인입니다. 이 발음이에요. 목구멍 소리 중에 가장 밑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발음도 무금화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독일어 이 발음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강한 소리입니다. 마치 제가 오바이트 하는 소리라고 얘기하는데 한대 배한테 뻥 맞으면 하는 그 이겁니다. 아주 깊숙이 나는 소리예요. 요 모양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하나, 둘 이렇게요. Y자를 거꾸로 쓰는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원래 이 모양은요, 원래 동그라미예요. 원래 아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물이나 눈동자, 사람 눈동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고대 돌판에 새겨져 있는 글자로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뭐 우물도 동그랗고 이 눈동자도 동그랗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사람의 눈 안에 우물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눈동자 요 동그라미였습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를 대충 쓰다 보면 이렇게 대충 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펼쳐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요 아인이 생겨났습니다. 원래 모양은 여기서 동그라미 모양에서 나왔어요. 음역할 때는 시자 모양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음역을 합니다. 아인, 이 발음, 이 발음입니다. 아인.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지만 좀 아이는요, 목에다 힘을 꽉 주고요, 이렇게, 라고 하는 이 발음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단어를 실제로 외울 때도 아인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발음을 좀 강하게 해주는 훈련을 앞으로 저랑 같이 할 겁니다. 네. 아인. 그 다음에 페이. 이 페이는 원래 입 모양에서 났어요. 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입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이것도 페이가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뭐가 더 이 모양에 가깝냐면 사실 요게 더 파이널 폼이 진짜 모양에 더 가깝죠. 그 다음에 P도 여기서 온 거죠. 그죠? P도 이 모양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아까 카프 쓸 때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프는 이렇게 해서 그냥 동그랗게 돌렸죠. 근데 여기는 사실 요게 이제 일종의 이빨 같은 건데, 그죠? 입에 있는 이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현 애교머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카프를 써놓고 카프에다가 살짝 뭐가 머리카락 하나가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파이널 페이는 이렇게 쭉 내리고 똑같이 이렇게 네. 페이, 점이 있으면 점이 없으면 부드러운 소리 F 발음이 납니다. 이거 영어의 P와 우리말의 피읍은요 굉장히 다른 발음이에요. 영어의 우리말의 페이는 굉장히 부드럽고요, 점잖고 영어의 P는요 완전 이게 폭발음이에요, 폭발음. 이 히브리어를 부드럽게 하는 게 F 발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P는 우리말에 피읍이 있으니까 피읍 발음을 하고 없으면 부드러운 F를 F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발음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P를 부드럽게 하는 게 F 발음입니다. 점이 있으면 P, 점이 없으면 F.
이렇게 발음해요. 자,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짜대입니다. 이거 제가 쌍지옷으로 썼어요. 여러분 쌍지옷으로 그냥 짜대 이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이 있는 목구멍에 사는 소리예요. 원래는 쩌 이런 발음입니다. 짜는요, 짜짜짜 이렇게 앞에서 혀를 앞니에 대고 튕기는 짜짜짜 이런 소리인데요. 이거는 쩌 이 발음입니다. 쩌 이런 발음이에요. 짜. 자,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 자, 하나, 둘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 맨 마지막에는 쭉 이렇게 내리시면 되는데 단어 앞에서는 그게 쭉 내려버리면 다음 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돌려준다. 짜대, 쩌 이런 발음이고요. 요게 아인하고 좀 많이 헷갈려요. 아인은요 이렇게 돼 있고요. 짜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개가 사실은 저는요 지금 제가 쓸 때도 가끔 헷갈립니다. 아인과 짜대가 지금도 가끔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자, 아인은 이렇게, 짜대는 이렇게. 아인, 짜대. 그 다음에 꼬프입니다. 꼬프. 이거는 현대 히브리어에서 영어의 K랑 똑같이 발음하는데 똑같이 발음할 거였으면은 이름 모양이 다른 게 있을 리가 없겠죠. Q라고도 음역을 Q라고도 하기도 하고 K자에다가 점을 찍기도 합니다. 이것도 뭐냐면 목구멍 소리예요. 목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꺼 이런 발음입니다. 꺼. 그래서 제가 꼬프라고 쌍기역을 쓴 이유는 쌍기역 꼬꼬꼬가 아니라 원래는 꺼 이런 발음입니다. 꺼.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꼬프. 왜냐하면 영어의 K랑 키역과 구별하라고 제가 쌍기역으로 써드린 건데 괜찮아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꼬프. 자. 근데 이 글자가 맨날 헷갈리는 건 뭐냐면 영어의 P랑 되게 비슷해요. 사실은 저도 이 꼬프를 자꾸 이렇게 영어 뭐 자판 칠 때는 자꾸 P를 누를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거는 자, 뒤집으셔야 됩니다. 90도로 뒤집으셔야 돼요. 영어의 Q자입니다. 영어의 Q자 모양이에요. 꼬프. 약간 꼬프가 아마 이게 정수리 이쪽을 나타낸다 했나? 모르겠다. 저 무슨 어떤 모양에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꼬프입니다. 네, 꺼. 네, 이거를 보시면서 영어의 P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Q를 떠올리셔야 돼요. Q, 꺼. 이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래쉬예요. 래쉬.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달렛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달렛은 각이 확실히 지어 있고요. 달렛. 래쉬는 부드럽게. 달렛은 각을 확실히 지고. 그러니까 이게 90도로 반대로 바뀌면 180도 바뀌면 R이 되는 거죠, 그죠? 래쉬. 이게 이렇게 떨리는 발음이에요. 떨리는 발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쉰, 씬. 모양은 똑같은데 삼지창 모양. 이거 원래 이것도 이빨 모양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 모양에서 점을 이쪽에다가 찍으면 쉰 발음이고요. 점을 이쪽에다가 찍으면 스 발음입니다. 근데 요 발음이 이게 사맥과 우리가 좀 배운 그냥 S 발음. 사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언어를 비교 셈어학을 배울 때 그 하버드 출신의 그 독일 교수님께서 이 비교 셈어학 가르치면서 자기가 그 이스라엘 근처에 아람어를 사용하는 아람어 민족을 가가지고 이 씬 발음을 녹음을 해와가지고 저한테 계속 들려주시는데 저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뭐 사맥과 다른 발음이래요. 다른 발음인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비슷하게 사맥과 똑같이 발음합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이 발음이에요. 이 점 이쪽에 있으면 쉰, 점이 있으면 씬. 이게 전부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바로 타브입니다. 타브. T자 발음.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이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네. 왜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바꿔놨어요. 타브 이렇게 쓰고, 자, 여러분 헤이랑 헤이
그 다음에 그냥 쭉 내리면 하트, 하트. 그 다음에 요 타브는 이렇게 밖으로 빼주십시오. 좀 길게 빼줘도 괜찮아요. 이거는 네모 글자에서 너무 길게 뺀 한자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쭉 썼는데 여러분 실제로 쓸 때는요. 좀 더 길게 이렇게 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헤이나 하트가 아니라 확실히 타브를 썼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더 강하게 길게 써주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타브. 자, 타브는 점 있으면 트, 점이 없으면 쓰 발음입니다. 쓰. 근데 현대 독일어 발음을 따르는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뜨 발음이 독일어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둘 다 트로 발음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 그 히브리어는요 그냥 독일식으로 다 발음한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경 히브리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뜨 발음이에요. 만약에 이 현대 히브리어를 만든 벤 예후다가 영어를 사용했던 사람이었으면 분명히 뜨 발음도 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것만 연습할게요. 자, 요거 외우는 순서입니다. 자, 알레프 하나, 베이트, 김멜,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그 다음에 여기 많이 비어있는 헤이. 그 다음에 그냥 쭉 내리는 바브. 그 다음에 자인. 자,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헤이 바브 자인. 헤이 바브 자인. 여러분 이거 순서를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전이나 이런 거 다 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벳의 순서를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이걸 외울 때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눠서. 알렙벳 김멜달렛, 알렙벳 김멜달렛. 여러분 입의 근육이 외울 때까지 알렙벳 김멜달렛, 알렙벳 김멜달렛. 헤이 바브 자인, 헤이 바브 자인, 헤이 바브 자인. 그래서 다 붙여서 알렙벳 김멜달렛, 헤이 바브 자인. 하트, 하트, 하트. 데이트, 데이트. 하트, 데이트. 발음이 좀 어려워서 두 개만. 하트 데이트, 하트 데이트, 하트 데이트. 그 다음에 요드, 카프, 라메드, 요드 카프 라메드, 요드 카프 라메드. 하트 데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요드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맥 맴눈 사맥 맴눈 사맥 아인 페이 사데 아인 펫 사데 아인 펫 사데 맴눈 사맥 아인 펫 사데 꼬프 레쉬 꼬프 레쉬 신 신 타브 거프라시 신신 타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외우실 때요. 그냥 제가 일부러 이렇게 띄워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외울 때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다 외우려면 힘드니까 나눠서 알렙벳 김멜 달렛, 알렙벳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헤이 바브 자인, 헤이 바브 자인 붙여가지고 알렙벳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알렙벳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핫 데이트, 핫 데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요드 카프 라메드, 하트 데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하트 데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하트 데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자, 맴는 사맥, 맴는 사맥, 맴는 사맥. 예, 그러면 입에서 익숙해지시고, 아임펫 사데, 아임펫 사데, 아임펫 사데. 꼬프 러쉬, 꼬프 러쉬, 꼬프 러쉬, 신신 타브, 신신 타브, 꼬프 러쉬, 신신 타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를 묶어서 이렇게 하나씩 외우시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때요,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가르친 노래가 있었어요.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헤바브 자인 했댓 그 학교에서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노래여서요. 제가 직접 그냥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세 젊어서 노세에 맞춰가지고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헤바브 사인 이런 식으로 네. 헤트 테트 요드 카플라메드 맴는 사맥 아인 페차데 꼬프레시 신신타브 얼씨구 절씨구 알렙벳 이렇게 이제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재밌게 공부하려고요. 재밌게 공부하려고. 그리고 제가 항상 제가 그때 신약 전공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히브리어는 그냥 대충 배우는 마음으로 있었지만
저는 뭐를 배울 때 내가 이거를 언젠가 누구한테 가르칠 거다. 여러분이 이 히브리어를 배우시는 게 뭐 내가 이거 이제 배워가지고 뭐 누구를 가르쳐 이런 마음으로 배우시면요, 이 배우는 자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별 학습 효과가 별로 없어요. 내가 이걸 언젠가 내가 누구한테 가르칠 거다라고 이런 마음을 먹고 배우시면요, 훨씬 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더 쉽게 더 잘 더 효과적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지를 고민하게 돼서 저는 신약 전공은 그때 당시 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히브리어를 잘 아는 게 뭐 굳이 필요할까? 그렇지만 이걸 배우면서도 내가 이걸 학생들에게 어떻게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선생이라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뭐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이런 노래 말고 더 쉽게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바고 이렇게 외우면 훨씬 쉽잖아요, 그죠? 헤트 때드 유드 카플라메드 맵는 사맥 아인 페차데 고프레시 시신타고 이러면서 제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제 같이 배우는 동료한테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외워라. 차라리 이게 쉽지 않냐.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이 내가 이걸 나중에 반드시 누구한테 가르쳐 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배우시면 여러분 학습 효과가 몇 배로 뛰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이걸 어디다 써먹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뭐 젊으신 학생들은 당연히 내가 이걸 반드시 내가 누구한테 가르쳐 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시고 이 히브리어를 배울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숙제는 다음 주까지 이 글자를 쓰는 법 연습하시고 이름도 외우시고요. 순서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헤트 테드 요드 카플 라메드 memnun 사맥 아인 페차데 꼬 프레시 신 신 타브.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좀 다 했다. 그러면 사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모음 표기가 함께 있지만 이 글자들을 빨리빨리 알아보는 훈련들이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언어를 맨 처음 배울 때 세상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뭐냐면 이거 보자마자 베이트, 레쉬, 요건 알레프, 요건 쉰, 요건 요드, 타브 이런 식으로 글자를 이렇게 정확히 알아보는 여러분 이거 처음 할 때요 정말 머리 터집니다. 저도 수도 없이 머리 터져봤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대충 하지 마십시오. 대충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면서 정확하게 하는 걸 자꾸 하다 보면 점점 빨라져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십시오. 자, 베이트, 레쉬, 알레프, 쉰, 요드, 타브. 그래 언제까지 이걸 사실 계속 반복해야 되냐면요. 자, 이거 요거는 글자 모양이니까 베이트. 요거는 이게 점이 부드러우니까 레쉬. 요거는 원래 알레프. 난 알아 알레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베이트, 레쉬, 알레프 끝.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아니고 사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그냥 딱 보자마자 0.1초 만에 바로바로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사실은. 베이트, 러쉬, 알레프, 신, 요드, 타브, 베이트, 러쉬, 알레프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거의 쓰지 않고 할 때까지 사실 자꾸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알레프, 라메드, 헤이, 요드, 맴, 알레프, 타브, 헤이, 네, 신, 맴, 요드, 맴. 여기는 이쪽에 점이 있으니까 신 이러면 외운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머리를 쓰면 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머리를 엄청 많이 써야 되지만 처음에는 나중에 언제까지 해야 내가 드디어 외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을 때까지. 헤이, 쉰, 맴, 요드, 맴, 바브, 알레프, 타브, 헤이, 알레프, 레쉬, 짜데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멈췄다 그럼 다시 하는 거예요. 헤이, 쉰, 맴, 요드, 맴, 바브, 알레프, 타브, 헤이, 알레프, 레쉬 또 헷갈렸네. 다시 헤이, 알레프, 레쉬, 짜데 이런 식으로 계속 헤이, 알레프, 레쉬, 짜데 이런 식으로 할 때까지 자꾸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래 사실 1시간 15분 정도 안에 수업을 끝내고 싶긴 한데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 1시 반 정도, 10시 반 정도까지 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수업은 공식적으로 다 끝났습니다.